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페스 코리아 정성기 강사고요. 이제 은행 FP 2부죠. 예, 금융상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갖고 계시죠? 원래 이제 이 과정은 기본서로 여러분 이제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시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서로 학습을 안 하셨거나 또는 이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문제만 풀지 않고 상세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도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문제도 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1장에 금융상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기 학습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11페이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11페이지 피시면은 학습 방법. 금융상품에서 16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다 이제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죠. 그 밑에 장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본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1장에서 목적별 금융상품,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도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 다루고, 2장이 집합투자상품, 펀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이 기타. 그래서 신탁상품, 대출상품, 외화예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요런 내용들을 이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외워야 되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제 교재 자체가 핵심 정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예상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핵심 정리 문제, 여기서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할까요? 1번은 뭐냐면, 이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어렵진 않고요. 밑에 내용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투자 목적을 고려해야 되겠죠? 예, 이제 내가 돈을 왜 이제 필요로 하냐. 투자 목적, 그 다음에 투자 기간도 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3요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유동성은 다른 말로 환금성이에요. 이런 걸 보는데, 여러분 거기 수익성을 보시면, 이제 상품에는 여러분 이제 확정금리형 상품이 있고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어요. 크게 보면. 확정금리라는 건 뭐예요? 정해진 이자를 주는 이제 금융상품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정해진 이자를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높은 이자 수익이 이제 나는 데다가 투자하면 되는 거고, 수익성 측면에서. 다음에 이제 실적 배당이라는 것은 결과가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높은 가격 상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수익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이 다르죠? 높은 이자 수익에 초점 맞추냐, 높은 가격 상승.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안정성도 봐야죠. 안정성은 내가 원할 때 원금, 원리금. 저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장이 되냐.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성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제 큰 손해 없이, 이제 찾을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선택 기준, 금융상품 선택 기준은 첫 번째, 투자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투자 목적이 되겠어요. 노후 자금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교육 자금이냐, 이렇게 목적부터 확실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기간도 이제 단기, 장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투자 3요소도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사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익성 기준에서는 투자 원금에 대한 총 수익률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효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프로짜리 상품 이렇게 있을 때 몇 프로 하는 것은 다 실효 수익률 기준이다. 실효 수익률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이게 이제 복리 개념의 수익률이거든요. 실효 수익률 기억해 놓으시고, 세 번째, 안정성은 금융상품 안정성뿐 아니고, 금융기관의 안정성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금융기관이 파산할 수도 있고, 또 상품 자체가 원금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정성 측면에서는. 네 번째, 유동성을 고려할 때는 기회비용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유동성에만 초점 맞추다 보면 이자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자를 거의 안 주니까, 단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자를 포기하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은 서로 상반관계에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우수한 상품은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상반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 투자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 초점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관련 문제 1번으로 가볼까요? 1번 문제는 뭐예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수익성, 기준이 되는 수익률. 좀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수익률 개념도 있지만 실효 수익률, 거기에 이제 기준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 2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제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 이제, 다양한 이제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융상품도, 이제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목적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밑에 내용 보시면,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도 있고, 이제 목돈 마련용 뭐, 그렇게 있는데, 하나씩 봐볼까요? 자, 입출금이 자유롭다. 이것은 이제 유동성은 뛰어나겠죠. 만기가 없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별도의 예치 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그러니까 만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 이런 것은 자산 증식 목적보다는 투자를 위한 일시자금을 이제 보유하거나 송금 거래 등 결제 목적으로 주로 이용해야 되겠죠. 이자가 거의 안 붙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 자유예금, 자리외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또 이제 특정 상품 MMDA, CMA, MMFO, MMT. 아이고. 여러분,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상품들은 다 수시 입출식이다. 이렇게 이제 좀 외우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요번에는 이제 목돈 마련하는 겁니다. 목돈 마련. 그러니까 종잣돈으로 큰 돈 마련하고 싶을 때, 그러면 적립식 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달이 붙는 거 있죠? 적립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상품은 적금 또는 부금으로 통칭된다. 무슨 적금, 무슨 부금, 그럼 다 적립식이죠. 그리고 이제 일정한 금액을 약정기간, 만기가 있어요. 까지 이제 예치하기로 약정하는 상품이고, 어떤 것들이 있다? 제가 지금, 잘못 읽었죠? 위에, 목돈 마련 1번, 적금 또는 부금으로 통칭되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일정일에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거다. 적금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거 떠올리시면 되고, 어떤 것들이 있다? 정기 적금. 적금이란 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부금, 상호부금, 신용부금. 부금은 개에서 나온 거죠. 개. 반지 개, 이런 개. 그 다음에 재형저축, 그 다음에 농호가 목돈 마련저축. 목돈 마련이니까. 다음에 이제 목돈 운용. 목돈이 됐으면 그걸 운용해야 되겠죠. 운용하는 상품을 이제 거치식. 한 번에 큰 돈을 넣고 이제 일정 기간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목돈을 또 단기 또는 이제 장기로 운용하는 상품인데, 단기 그러면 주로 이제 1년 이내가 되겠어요. 1년 이내. 일정 금액을 약정 기간까지 이제 예치하기로 약정하는 상품이고, 어떤 것들이 있다? 정기 예금입니다. 예금. 그 다음에 회전식 정기 예금. 회전식은 이제 특정 기준으로 이렇게 재약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ELD 영어로 주가지수 정기 예금이라는 거, 주가지수 연동 정기 예금 ELD. 요거 거치식이에요. 그 다음에 정기 예탁금, 또 CD, RP, 표지엄, 기업엄, CP라고 부르죠. 발행엄.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거기 정기 예탁금에 끊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CD, RP, 거기서 끊으시면 정기 예탁금하고 양도성 예금에서 이렇게 끊으시면 왼쪽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장기로 운영하는 거고 1년 이상. 그 다음에 뒤에 CD부터 나머지들은 주로 단기로 운영할 때 목돈을 활용하는 상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이런 이제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특수 목적이죠. 주택 청약 관련 상품.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권이 주어지는 거 그러면 주택 청약 예금 네 가지가 있죠. 예금, 부금, 저축, 그리고 이걸 아우르는 만능 청약 통장, 종합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런 게 있고 또 채권 상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후순위채 또는 이제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산금채,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제 중금채, 줄여갖고 많이 부르죠. 그 외에도 뭐 증권 청약 예수금, 골드뱅킹,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범죄에 넣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2번 문제, 이제 이런 거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이제 뭐다? 그룹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표에 여러분 종류부터 봐볼까요?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사예금, 별단예금, MMDA, CMA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수시 입출식 상품이다. 그 다음에 정기 적금이죠. 정기 적금, 상호부금, 신용부금, 또 비과세 재형저축, 또 농호가 목돈 마련저축 이것도 비과세인데 이런 거 나오면 다달이 붙는 이제 적립식이라고 볼 수 있죠. 목돈 마련할 때 활용하는 거고 목돈 마련. 그 다음에 정기예금, 또 회전식 정기예금도 있고 ELD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정기 예탁금, CD, RP, CP, 표지업.
예, 뒤에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단기로 목돈을 운용할 때. 앞에 것들은 주로 이제 1년 이상 장기로 운용할 때 활용한다. 목돈 운용 상품이 될 거고, 주택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 청약 관련 상품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룹 나누는 거.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3번 문제부터는 이제 뭐냐면, 요걸 이제 그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상품 중심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3번 문제는 앞서 우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있죠? 예, 거기 이제 그 6가지 상품을 열거해놨는데 그 특징들을 봐둬야 되겠죠. 제일 먼저 보통예금이 되겠어요. 보통예금은 가입 대상 예치 금액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는 가장 전통적인 요구불예금,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이 되겠다. 두 번째, 저축예금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자동이택 통장으로 이렇게 저축예금 통장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것은 가입 대상이 개인에 한정됩니다. 실명의 개인. 예, 아까 이제 앞서 그 보통예금은 개인이든 법인이 회사죠. 다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 그 옆에 이제 비고가 있죠, 여러분. 그럼 이제 기업이나 법인은 저축예금 할 수 없죠. 이름을 바꿨어요. 기업 자유예금이라는 걸 이용해요. 성격은 똑같은데 대상이 다른 거고. 그리고 저축예금은 2번. 이게 용도입니다. 급여, 신용카드, 공과금 이런 거 이제 이체할 때 활용하는 계좌고, 또는 펀드, 또 적금, 연결계좌,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연결 모계좌로 활용한다. 또 증권회사 제휴계좌로 사용하는 등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다. 뭐 이체 기능, 뭐 이런 이제 활용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저축예금 고르시고, 주로 어디서 지급해요?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지급하는데 3번에 보면 은행,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지급하는데 거기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말들 나오면 조합원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는 금융기관을 얘기해요. 조합원. 그래서 큰 틀에서 신용협동기구라고 얘기하는데, 신용협동기구는 저축예금을 판매하지 않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유사 상품인 자립예탁금. 예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용협동기구 상품은 예탁금이란 말을 많이 쓰죠. 중간에 탁자를 집어넣어서. 자, 세 번째 MMD. 이제 중요한 상품입니다, 여러분. MMD. 저축예금과 같이 각종 이체, 결제계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결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고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상품인데, 수시 입출식인데 비교적 고금리. 어떨 때 활용한다? 2번,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 또는 단기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때 주로 이제 활용해요. 장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개인용, 법인용 이렇게 이제 상품이 구분되어 있고, 4번 예치 한도는 제한이 없어요. 얼마를 예치하냐 이건 제한이 없는데, 다만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이다.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신규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입할 때는 제한 없다는 거고. 5번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MMDA 그러면 예치 금액별, 금액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차등금리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MMDA는 실적 배당이 아니고 확정금리인데 어떻게 된다? 금액별로 차등 확정된다는 거죠. 500만 원 맡겼냐, 뭐 2천만 원 맡겼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확정금리가 다르다. 당좌예금. 여러분, 당좌예금 그럼 이제 수표나 어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수표나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해가지고 하는 예금인데, 개설하는 건데, 이제 은행과 예금주 등 당사자 간의 일종의 지급위탁 계약이다. 자, 그러면 수표나 어음 발행자가 있을 거고, 그 소지자가 있을 텐데, 원래는 둘이 만나가지고 대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돈을. 근데 이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은행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하고 이제 발행자가 이제 위탁계좌, 이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 놓고 소지자가 발행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은행 찾아가서 이제 돈을 찾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당좌예금. 자, 누가 당좌예금을 개설한다? 이번에 가입 대상은 법인, 그 다음에 개인도 되는데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에 한해서 개설할 수 있고, 자, 이건 이자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수표나 어음 이제 돌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기관 독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은행 계좌로만 개설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만들 수 있다. 그런 말. 그 3번이 이제 중요한 말이 되겠어요. 다음에 별단예금. 요거는 뭐다? 자기압수표 발행되전 혹은 은행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즉시 처리가 곤란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이제 계정이다. 예금 통장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은행이 자기 압수표를 받았어요, 고객으로부터. 근데 자기네가 발행한, 자기 은행에서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부도 여부,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이걸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이 불확실할 때, 부도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일시적으로 예치해두는 이제 통장이 별단 예금이다. 자, 이것은 2번, 약관 통장,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이자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압수표와 관련된 이제 예금, 그러면 별단 예금 떠올리세요. CMA, 이것도 중요한 상품이죠, 여러분. CMA는 예, 금융기관이 어업 및 국공채에 투자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중요한 말은 단기 실적 배당 상품이다.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런 데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어음이나 국공채 이런 데 투자해서 실적 배당 해주겠다. 실적 배당, CMA.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종금사에서 만든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예, 이렇게 이제 나누셔야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 종금사 CMA는 거의 없죠. 예, CMA는 대부분 증권사. 그러니까 이제 비보호된다. 그리고 3번, 이제 이름이 있어요.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RP형 CMA, MMF형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는데 RP형 CMA는 약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겁니다. 꼭 그만큼 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확정금리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MMF는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거니까 MMF형은 예, 기본적으로 변동금리형이다. 이렇게. 하지만 큰 틀에서 다 실적 배당이라는 거죠. 이 RP형도요, 예, 약속한 거 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은행의 MMDA, 그 다음에 이제 MMF라는 단기 금융 펀드, 이런 거하고 이제 경쟁 상품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CMA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내용이 지금 많았죠? 문제.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MMD, 입출금 자유롭죠? 일단 여러분 복습할 때 그렇게 떠올려야 돼요. 아, 이거 수시 입출식이구나. 이런 걸 이제 먼저 짚어야 되겠어요. MMD, 예치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맞죠? 예, 확정금리 상품이에요. 당좌예금은 예,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당좌예금은 수표나 어음 발행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통장인데 예,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1인 1계좌가 아니고. 그 말 틀렸고. 자, 저축예금은 주로 개인들의 급여일체, 인터넷 뱅킹, 모계좌로 많이 활용한다. 맞고요. CMA는 이거는 실적 배당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금사 CMA는 보호가 되고 증권사는 비보호된다. 맞고. 별단 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 기억나세요? 별단 예금은 이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저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정 과목이 불확실할 때 돈은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보관해두는 이제 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물 통장이나 증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볼까요? 예, 4번 문제는 이제 목돈 마련하고 싶을 때, 그럼 이제 적립식 상품을 활용해야 돼요. 다달이 이렇게 붙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기 적금이 가장 대표적이죠, 여러분? 정기 적금.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이제 정기 적립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금액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버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저축 기간 자체는 이건 기간 개념이 있으니까 적금이라는 상품은 6개월, 최소 6개월, 최대 5년. 5년이면 60개월입니까?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월 단위로 가입하면 되고 6개월, 5년. 그다음에 상호부금, 신용부금. 여러분 부금이란 말이 붙으면 이게 이제 개에서 나온 거죠. 개. 예, 사적으로 하는 이제 개를 제도권 안으로 옮겨온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개는 뭐예요, 여러분? 개 해보셨어요? 이거 이제 매월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매월 불입하고 개돈을 이제 한 사람씩 다달이 타가죠, 목돈을. 그래서 이제 대출 자격이 부여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저축 상품인데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혼합된 상품이에요. 저축 플러스 대출. 그 중에 이번에 여러분 이제 그 상호부금을 봐볼까요? 이것은 전통적인 계를 제도화했다. 은행에서 취급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걸 상호부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정기 적립식, 자유 적립식. 정기라는 것은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번화가는 거고, 자유 적립식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아무 제한 없이 이제 번화가는 거죠. 날짜도 정하지 않고 금액도 정하지 않고 그때 이제 필요한 만큼 여유 있는 만큼. 그런데 이번에 자유적립식 2개가 있고 나눌 수가 있고 일정의 차 이상 납입해야지 대출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급하는 것은 일정의 차를 불입해야 대출 자격이 나와요. 반면에 3번의 신용부금은 상호저축은행에서 지급해요. 상호저축은행. 그러다 보니까 가입 즉시 대출 자격을 주네요. 가입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상품 자체 선택할 때 월부금식도 있고 일부금식. 월부금식은 이제 다달이 번화가는 이런 이제 일수 뭐 이런 거죠. 매일매일 번화갈 수도 있다. 자, 네 번째 적립식 상품 중에 여러분 제형저축 별표 치시고 이거는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자, 가입 자격 이게 다 외우셔야 되는데 가입 자격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 5천만 원에 동그라미 있어요.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근로자는 5천만 원이 기준이 되고 또는 종합소득 금액 3,500만 원, 3,500만 원에 동그라미 있어요. 이하인 사업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 월급을 받죠. 그럼 그 총급여가 연간 5천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 사업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이라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3,500만 원 이하인 이제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저축기간 정해놨어요, 여러분. 최소 7년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7년 이상 가입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줘요. 7년 이상. 7년이 도래하면 이제 1회에 한해 가지고 3년 범위 내에서 좀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축 한도, 이게 적립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분기별, 월별이 아니고 분기별 300만 원 이내에서 이제 자유롭게 납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치를 한 번에 넣어도 되고 나눠서 내도 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로를 잘 보세요. 근데 그 300만 원 자체가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군데만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재형저축도 쪼개가지고 300만 원 한도에서 여러 개 금융기관에 불입할 수가 있고 저축 방법 네 번째 적립식이다. 적립식. 분기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가 있고 자 예금자 보호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상품 종류별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형저축이라도 뒤에 제형저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은행은 그렇게 판매하지만 증권사나 이제 자산운용사는 펀드라고 이름 붙입니다. 펀드는 비보예요. 실적 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품 종류에 따라서 보호되는 것도 있고 비보호되는 것도 있다. 자, 세제 혜택 큰 틀에서 비과세입니다. 이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안 내고 다만 농특세 1.4% 그리고 만기 후에는 이제 과세를 해요. 하지만 이제 7년 이상 불입만 하면은 전부 이제 내게 되는 거죠. 비과세 상품이다. 다음에 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목돈 마련이니까 적립식이죠. 이건 이제 취급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단위 그 농협,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또는 수협에서 취급하는데 농어민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이에요. 비과세. 아무나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농어민. 그리고 저축 기간 자체가 3년 또는 5년 이렇게 이제 장기 저축이죠. 납입 방법 다양해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매월 3개월 주기로, 6개월 주기로 이렇게 일시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립식이니까 일시납하면 안 되겠죠. 자,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예금자 보호 되냐 안 되냐고 상품 다 열거한 게 아니고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신용협동기구, 농협은 신용협동기구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 봐볼까요? 자, 제형저축 단독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을 떠올리면서 저축 방법은 거치식입니까? 거치식 아니죠, 여러분. 분기별로 30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립식이죠? 틀렸고 저축 기간은 최소 7년 이상으로 한다. 예, 그래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7년. 예금 보호 여부는 상품 종류별로 다르다. 예, 저축 상품이냐 펀드 상품이냐 다르고 분기별 얼마까지? 300만 원 납입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예,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그러면 이제 근로자 떠올리시면서 5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 떠올리시면서 3,500만 원 이하만 대상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그건 맞네요. 다섯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목돈이 됐으면은 그걸 이제 운용하는 거치식 상품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장기로 운영할 수도 있고 단기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1년 이상 이제 주로 장기로 운영하는 거, 그게 5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정기예금이 가장 대표적이죠, 여러분. 정기예금. 목돈 넣는 거. 근데 정기예금 할 때는 이제 저축 기간이 1개월 이상 60개월 이내다. 이제 앞서 여러분 정기 적금은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최소가 6개월이고 최장은 5년, 60개월 맞는데 예금이라는 것은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계약 맺을 수 있다. 최소 1개월, 최장 60개월 이내. 일시에 예치하는 거고. 정기예금 중에서 이제 특이한 게 회전식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식은 무슨 뜻이다? 회전 기간을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마다 이자를 이제 재확정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금리 추이가 중요해요. 시장금리로 확정되는 거니까. 그럼 어떨 때 좋다? 가입 기간 중 금리가 상승하거나 최소한 떨어지지 않으면, 횡보한다는 건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로 재약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떨어지면 안 좋겠죠, 여러분.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별표. 예, ELD라는 상품이에요. ELD. 이것도 이제 정기예금인데, 이거는 이제 주가에 연동돼 갖고 수익을 지급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정해진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주가에 따라서 이제 만기 때 그래서 원금 주는 구간, 비례적으로 수익 주는 구간, 배리어 건드리면은 뭐 리베이트만 주는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설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지수 움직임이 중요하죠. 자, 기억해 보시면, 예, 원금은 보장됩니다. ELD는. 이제 원금은 보장해 주는데, 주가지수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에 사전에 약정된 수익 구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상품이고요. 일반 정기예금과 달리 이자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원금은 보장되죠. 하지만 이자는 못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일반 이제 예금은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자에 대한 리스크는 있고. 세 번째, 일반 정기예금과 주식형 펀드 중간 형태를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니까 일반 예금은 너무 이율이 낮으니까 만족 못하겠고,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그 중간 형태의 상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 이제 그 수익 구조 유형, 예,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다양한데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지금 제가 여기 그린 이게 뭐예요? 올라갈 때 일단 수익을 주죠. 근데 그 배리어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 리베이트만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상승형 너그아웃 구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너그아웃 콜. 이렇게 이제 콜 옵션이라는 게 올라갈 때 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상승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된다? 자, 거기 말이 있죠.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되면 그 이상이 되면 배리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일정 지수 이상이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너그아웃이 무효죠. 그 다음에 풋형 그러면 반대로 이제 설계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때 주고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주거나 리베이트만 주는 거. 그리고 양방향 콜풋 그러면 양쪽 다 올라가도 주고 떨어지듯 예, 지급해 주겠다. 비례적으로. 예, 역시 그 이제 너그아웃이란 말을 붙이면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도 주고 떨어져도 주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오르면 사라지거나 리베이트만 주는 거죠. 양방향. 그건 이제 말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기 예탁금. 탁자를 이렇게 붙이면 신용협동기구가 취급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신용협동기구. 아까 이제 세 개의 금융권이 있었죠? 상호금융. 여러분, 이 상호금융이 단위조합, 지역 단위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서 취급하는 상품으로서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다. 탁자만 붙였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비과세와는 별도로 조합원에 대해서 이게 조합원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입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사실 개인들도 일반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조합원이라 부르는 거죠.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 혜택. 비과세입니다. 이거 농특세만 내면 됩니다. 농특세 1.4%만. 큰 틀에서 비과세. 근데 세금 우대하고 생계형 요거 별도로 3천만 원까지 비과세. 신용협동기구는요, 대부분 비과세 상품을 취급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죠. 자, 예금자보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입이 안 돼 있죠.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자체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는 안 되고 자체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 비보호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제 5번 문제는 이 상품 중에서 ELD, 이제 단독 문제가 되겠어요. ELD. 자, ELD는 상품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 뭐, 너가 콜형도 있고, 푸형도 있고, 뭐, 양방향도 있고, 다양하고 복잡하죠.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이자 리스크는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2번은 좀 표현이 잘못됐고, 이자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죠. 자, 정기예금과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한 구조화 상품이다. 예, 그것도 좀 기억하세요. 이런 상품은 돈을 갖다가 주가지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 원금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에 손해나니까. 그래서 대부분 채권, 안정적인 채권이라든지 정기예금 그런 데서 자금을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파생상품의 운용이에요. 옵션 같은데. 파생상품이 결합된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주로 이제 보수죠. 그래서 이제 원금은 보장되니까. 수익률은 주가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사전에 약정된 수익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상승할 때 주는 것도 있고 떨어질 때 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저 참고로 ELD하고 ELS하고 ELF가 있는데 요걸 우리 다룬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주가지수 연동해서 수익을 지급하는 건 똑같지만 이거는 증권사고 이거는 뭐 자산운용사고. 근데 교재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요 상품 위주로 이렇게 봐두는 겁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요번에는 이제 목돈을 운영하는데 주로 이제 단기를 운영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단기. 그러면 종류를 일단 봐봐요. 단기 운영할 때 양도성 예금증서, CD, 그 다음에 RP, 환매조건부 채권, CP, 기업어 또는 표지어 또는 발행어, 어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해설 자체가 아주 상세하게 달려있고, 자, 이 정도만 보시면은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어요. CD가 뭐다?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입니다. 정기예금 증서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인데 양도가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 일반적인 통장은 다른 사람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도할 수 있는 무기명 정기예금. 그리고 2번 만기 때 액면만 지급합니다. 이런 걸 할인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자는 선공제하고 만기 때 액면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CD를 샀다. 근데 이자를 1,000만 원이다 그러면 9천만 원에 사가지고 1억 받는 거죠. 미리 공제하고 사는 거죠. 어디서 취급한다? 뭐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에서 취급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게 CD입니다. 사실은 은행. 중도해지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말 알아두셔야 돼요. 중도해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현금화하냐? 종금사나 증권사가 유통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버리면 돼요. 창구 가서 나 이거 중도에 해지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중도해지 불가. 또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비과세 저축으로도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세금우대 종합저축하고 생계형 이게 우리 이제 교재가 바뀌면서 이게 자세한 내용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건데, 내 이제 권리인데, 이거 CD는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반드시 1년 이상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1년 이상 상품에 적용하는데 이거는 단기 상품이란 말이죠. 1년 이내에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세금우대 이 기준에 탈락이고, 왜 생계형은 안 되냐면 이것은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한도인지 추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적용이 안 되고,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RP. 환매를 전제로 해갖고 채권을 매매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근데 일종의 이것도 저축 상품이죠. 주로 국채, 지방채, 공사채, 상장회사채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채권이에요.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경과 후 일정 가격으로
다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도하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채권. 근데 이 채권을 고객한테 팔고 고객 돈을 이제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이 왔다 갔다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저축 상품입니다. 근데 안정성이 높죠. 다시 이제 금융기관이 사주는 거니까. 근데 이 RP, 요거는 중도 해지가 돼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이거 세금의대 종합저축으로 가입 못 하겠죠. 단기니까 이것도 요 1년에 걸려가지고. 하지만 이제 생계형으로는 적용이 돼요. 이거 누구 건지 알 수 있으니까. 다음에 표지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또는 외상 매출 채권을 기초로 다시 발행하는 어음을 이제 얘기해요. 표지어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회사가 발행한 상업어음인데 그걸 새롭게 포장해서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그게 표지어음. 역시 중도해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음 배서해가지고 양도할 수는 있어요. 창구 가서 못 찾는다는 거죠.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할인식입니다. 역시 액면만 지급해요. CD처럼. 세금의대 종합저축 생계형으로 이것도 역시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D하고 똑같네요. CD하고. 기업어음 CP라고 부르죠. 일반 기업이 누가?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단기 어음인데 종금사, 증권사가 이걸 이제 고객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판매를 대신해 줘요. 역시 중도해지 안 되고 배서에 의한 이제 양도를 해야 되고 예금자 보호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발행어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종금사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이제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버겁죠? 그래서 표지어음 그러면 누가 발행한다? 금융기관. 그러니까 좀 신용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기업어음 그러면 누가 발행하는 거다? 발행자 자체는 회사다. 단기자금 조달하려고. 발행어음은 종금사나 한국증권금융회사다. 주로 이제 종금사. 자, 이제 위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단기로 목돈을 운영하는 상품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CP, CD, 표지어음, RP. 뭐 이런 것들 또는 발행어음 이런 것들을 골라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네 가지 상품 중에서 중도해지 할 수 있냐 못하냐 했을 때 거기 그거 먼저 봐볼까요, 여러분? RP 리을의 RP는 중도해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돼요. RP만 중도해지 된다. 요 상품 중에서는 이렇게 큰 틀에서 외우세요. 요 RP는 중도해지가 되고 그리고 표지어음 있죠. 예, 표지어음만 예금자 보호가 돼요. 요 상품 중에서는. 표지만. 그럼 나머지는 다 비보호죠. 그리고 기업의 이제 CP는 특징이 뭐다? CP는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할 때 발행하는데 신용등급이 있다. 신용등급이. 그래서 6등급으로 나눕니다. 신용등급 A1부터 D까지 이렇게 6단계로 나누고 그런 말 나오면은 CP 고르시고요. 자, CD. 두 번째 CD는 양도성 예금 중서 무기명식이니까 세금의대 종합저축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표지어음. 이것도 세금의대 종합저축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RP는 세금의대 종합저축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년 이내 가입하는 거니까. 하지만 생계형으로는 또 가입 가능해요. 좀 어렵죠.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자, 6번은 이제 틀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 특징들을 조금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7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청약권 주어지는 상품 있죠? 주택 청약 저축 상품, 주택 청약 관련 상품. 그럼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주택 청약 예금, 주택 청약 부금, 저축. 예, 그거부터 간단하게 봐볼까요? 주택 청약 예금 그러니까 이거 목돈에 한 번 넣는 겁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민영주택 또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제 이하인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하고 싶을 때 가입하는 입주자 저축. 자, 가입 후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된다. 정기예금 형태다. 정기예금.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예요. 주로 큰 평형에 청약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거고요. 반면에 주택 청약 부금은 개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매월 불입하는데 이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좀 이제 작은 주택이죠.
민영주택 또는 중형 국민주택 다 85제곱미터 이하 청약하고 싶을 때 가입하는 거고 계약 기간이 있는 마치 뭐하고 유사하나 정기적금 다달이 불입하는 적립식 상품이다. 주택 청약 저축 국민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중형 국민주택 분양할 때 이거는 민간주택이 아닙니다. 민간건설회사가 진 게 아니고 국민주택이죠. 근데 규모가 작은 거 청약할 때 활용하는 거고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정기 적금이에요. 이것도. 청약 저축도 매월 불입하는 적금 형태다. 그 측면에서는 부금하고 똑같죠. 자, 이 세 가지는 잘 안 나올 거고요. 이걸 아우르는 4번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걸 별표 치세요. 이거는 좀 꼼꼼히 종합자 들어가는 거 있죠. 자, 공공, 민영주택 가리지 않고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 형태의 입주자 저축이다. 그래서 주택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이 특징들을 다 묶은 만능 청약 통장이라고 불러요. 자, 2번 가입 자격을 잘 보세요. 가입 자격이 아무 제한이 없어요. 연령, 주택 소유 여부 관계없이 개인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다. 실명의 개인. 단 그 말이 중요해요.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상품 다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1인 1계좌. 그것도 하나의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자, 계약 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를 만기로 봐요.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납입 방법은 크게 이제 적립식이라고 그랬죠? 뭐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내가 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 1순위는 당첨 이제 확률이 높겠죠? 근데 1순위를 수도권인 경우는 2년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이렇게 이제 이원화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좀 집값이 비싸니까 2년 기다려야 되고 청약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6개월 지나면 청약 1순위라고 이렇게 불러요. 또 6번째 희망 평형을 변경할 수 있죠. 내가 이제 생각이 달라지면 이렇게 조건을 변경하는데 기억에 보면은 평형 변경 횟수는 이제 2년 경과시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건을 변경하는 건 2년마다 가능한데 니은 디귿은 뭐냐면 큰 평형으로 변경하면 1년간 청약을 제한합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작은 평형으로 조건을 변경했어요. 작은 평수로. 이렇게 하면은 즉시 청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상품 중에서 여러분 주택 청약 저축 있죠? 저축. 이거는 다달이 붙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목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청약 예금으로.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택 청약 저축은 처음에 이제 소형 평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금액을 다달이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러면 좀 큰 평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예금으로, 주택 청약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7번 주택 청약 종합저축. 종합자 들어가는 거. 자, 그 조건 외우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범위 내에서 뭐 5천 원 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5천 원 단위냐, 10,000 원 단위냐 이런 거 바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큰 의미를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공공,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 형태의 입주자 저축. 적립식. 그리고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3번, 연령이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명의 개인.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얼마 이상이라야 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존의 청약 상품 그 세 가지 거기에 가입했을 때 가입자의 경우 중복 가입,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자,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거 해약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됩니다. 중복 안 됩니다. 전환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돼요. 다섯 번째, 계약 기간은 별도 만기가 없어서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종합저축은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가 만기예요. 다음 8번에서는 우리 이제 또 이제 기타 상품. 이게 적립식이라고 또는 거치식이라고 수시 입주식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바꿀 수 없는 상품이다. 이게 기타.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 여러분 그 채권 상품은 일본의 특징. 그거를 잘 받으세요. 채권은 목돈을 주로 장기로 운영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장기채입니다. 장기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뭐 5년, 최소 5년, 10년 이런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장기로 운영할 때 적합하고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누진세 적용하지 않고 제외시켜서 세금 따로 내는 거죠. 최대 뭐 33%? 분리과세 선택. 근데 몇 년 이상짜리 장기 채권일 때 10년. 그거 기억하시고 채권은 투자성을 갖고 있으니까 예금자 보호는 안 되고 또 채권은 여러분 이제 우리 채권 공부하셨습니까? 이제 뒤에 이제 채권에서 또 볼게요. 이자를 어떻게 주냐? 이자 원금 지급 방법에 따라 할인채도 있고 복리채도 있고 이표채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대표적인 상품 뭐 있다? 후순위채. 그걸 좀 기억하자고요. 후순위채. 후순위채. 우선주, 보통주보다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다른 채권, 특히 선순위 채권보다는 후순위로 변제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은 부채니까 금융기관이 만약에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약속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근데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발행자가 파산했을 때 자녀 재산을 일반 채권자, 또 이게 선순위 그럼 무조건 먼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요거보다는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게 후순위죠. 후순위채. 근데 주식 갖고 있는 주주 있죠. 보통주나 우선주 갖고 있는 주주보다는 우선권을 갖는데 일반 채권자보다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 뒤처지는 이런 걸 후순위채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후순위채는 요거 채권이지만 이거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해요.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일반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나겠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근데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마치 주식 발행한 것처럼 자기 자본으로 봐주기 때문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후순위채 다시 봐볼까요? 우선주, 보통주, 이게 주주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보다는 후순위로 변제받는 채권이다.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는 가장 위험이 큰 거죠. 대신 이제 좀 수익률이 높겠죠. 거기 화살표 보면 BIS 비율 산정 시 자기 자본에 포함된다. 부채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기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비율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 외에 이제 산금채,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금융채죠. 뭐 그 이름들이 있고 또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거, 뭐 실물식도 있고 또는 등록, 이제 김영식 이름 등록하는 실물은 이제 주고받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기타. 증권 청약 예수금. 특이하죠? 증권 청약 예수금. 이거는 어디서 취급한다? 한국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회사 취급하는 청약 예수금 상품인데 일반 예금에 더해가지고 이제 상장회사 신주 발행할 때 실권주에 대해서 청약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좋은 회사가 지금 이제 상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식을 살 때 청약해야죠. 돈이 있다고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청약 당첨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 이제 안 팔릴 실권주가 있을 수 있어요. 인기 없는 회사. 그러면 이제 그거 청약권을 또 주는 거다. 예금 플러스 이제 청약. 그게 이제 결합된 상품이고, 자, 니은에 보면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도 있고, 정기 예수금, 적립식 예수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립식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수시 입출식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런 세 가지 조건 다 있다 이거예요. 가입자가 선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니은을 이제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골드뱅킹이라는 건 뭐다 여러분? 지금은 금값이 좀 떨어졌지만 이제 금에 투자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기억에. 금 실물에 투자하거나 금 가격 자체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인데 금 실물에 투자할 때는 금 실물에 투자할 때는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해요. VAT. 세금 중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이익이 났을 때. 그다음에 금 가격 자체에 투자하는 건 이거 펀드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해요. 배당 소득세. 펀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에 투자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냐 배당소득세냐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금 가격 자체는 여러분 원화로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달러로 거래되죠. 그래서 미 달러 표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이 또 있어요. 환율에 따라서 환이익 볼 수도 있지만 환손실을 볼 수도 있다. 투자 손익이 변동하고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날 수 있어요. 이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도 안 된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는 이 골드뱅킹에 대한 문제네요. 1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랬죠. 예, 두 번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죠. 3번 투자 시 금 가격은 원화 표시 가격이 기준이 된다. 미 달러 표시라고 그랬어요. 달러가 국제 통화니까.
네 번째, 금 실물에 투자하거나 금 가격에 투자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금 가격에 투자하는 상품은 금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이제 내야 돼요. 근데 실물이면은 부가가치세.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목적별 금융상품 문제들 풀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못했네요.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